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7일 수요일 오후 12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약 한 30분 정도 강의를 30분, 40분 정도 강의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 그 과제 물안과 발표를 좀 들어보기로 하죠. 자, 그리고 제가 보강을 좀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11월 25일인가요? 11월 25일. 11월 25, 26일. 그러니까 26일에 11월 26일이 금요일인데 그날 학회를 참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강의 시간을 미리 좀 당겨서 매 강의 시간 후에 한 20분 정도씩 추가해서 20분이나 30분 정도 추가해서 좀 보충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보충하는 내용이 이제 주로 오늘 같은 경우는 과제 발표나 그다음에 퀴즈 시험이나 뭐 이런 게 되겠죠. 혹시 우리가 지금 1시 15분에 강의가 종료되는데 이후에 강의가 연속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정으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추가 강의되는 거를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승로 조교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한두 명이면은 그러나 그런 경우는 이제 순서를 좀 바꾸거나 제가 퀴즈 시험 순서를 바꾸거나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되면은 그런 일자에는 제가 보충 강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이승로 조교에게 미리 알려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 미리 공지하지 않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셈이니까 혹시 한 1시 반 내지 1시 40분 정도까지 발표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되면 채팅창을 통해서 신속하게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1시 한 10분 이후에 시간이 15분, 20분 이후에 시간이 안 되면 미리 순서를 좀 강의 시간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순서를 좀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공지사항을 요약하면 향후 몇 시간 정도, 최소한 한 3시간 정도는 1시 15분 이후에 한 2, 30분 정도 강의를 보충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 학생은 허용되지 않는 학생은 미리 이승로 조교에게 좀 알려주면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우리가 지금 총 7명이죠 수강생이. 그러면은 한 5분에서 7분 발표한다고 치면 35, 7, 49, 한 45분 정도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고 강의를 한 45분 정도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5장의 내용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5장의 내용은 미소 변형 이론이에요. 크게 이제 탄소성 변형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미소 변형 이론, 다른 하나는 유한 변형 이론이에요. 5장의 내용은 미소 변형 이론을 다루고 있고 6장의 내용은 유한 변형 이론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의 연구 과제 수행과 연관해서 유한 요소 해석을 돌리거나 할 때는 거의 예외 없이 99.9%는 미소 변형 이론에 기초한 탄소성 변형 해석을 아마 수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해석적으로나 우리가 이제 탄소성 변형 그러면 손으로 해석적으로 어떤 답을 이끌어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구성 방정식 자체도 비선형적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구 과제를 만약 수행하고 있다면 그 대상이 되는 물체의 기하학적인 또 비선형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계 조건 뭐 등등등 모든 곳에서 비선형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손으로 이걸 풀어서 어떤 클로스드 폼으로 해석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간다 이게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요즘에는 그 유한요소 해석이라고 하는 수치 해석, 고급 수치 해석 방법이죠. 일종의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이용하고 있을 거예요. 탄소성 변형 해석할 때 그럴 때 미소 변형 이론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왜 유한 변형 이론이 더 정확한 건데 미소 변형 이론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근사시키는 거죠. 지금 여기에 딱 저기 나오는군요. 일단 요거 보면서 설명을 하기로 하죠. 자, 전체 화면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포인터로 포인터를 바꿔서 자, 미소 변형과 유한 변형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변형률 텐서를 완벽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요 세 번째 항 변형률 텐서를 정의할 때 요 세 번째 항이 비선형 항이 돼요. 왜냐하면 요 변이굽의 두 개를 곱한 거니까 변이굽의 두 개를 곱한 것만큼 비선형성이 생기죠. 이 앞에 두 항은 변이굽을 그냥 서로 더한 거니까 그냥 선형항이에요. 선형항인데 그러니까 변이굽의 선형항으로 변형률 텐서를 정의할 수 있는 반면에 뒤에 추가항 세 번째 항이 더해져 버리면 이거는 변이구배의 비선형 그러니까 일종의 자승과 비슷한 형태죠. 실제로 자승은 아니지만 자승도 물론 나오죠. 그런데 자승 외에도 두 개의 변이구배가 곱해지는 비선형항이 생긴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 변이구배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자, 요 오른쪽에 요 표시해 놓은 게 뭐냐면 변이구배의 차수 오더가 1보다 굉장히 작다면 앞에 두 항에 비해서 자승항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1보다 굉장히 작은 항이 두 번 연거푸 곱해진 거는 앞에 두 항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 비선형 항을 무시하고 선형 항 두 개만 고려해서 근사적으로 변형률 텐서를 표시하는 방법. 이게 바로 미소 변형 이론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소 변형 이론과 유한 변형 이론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유한 변형 이론에 가서 결정적인 그 차이점을 살펴볼 텐데 우선 간단하게 여기서 언급을 해보면 미소 변형 이론을 사용을 하면 변형률 텐서가 서로 덧셈 분해가 돼요. 덧셈 분해라는 건 이제 곧바로 요 다음 슬라이드에 1차원에서 사례로서 이제 나타나죠. 덧셈 분해가 되는데 만약에 비선형항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변형률 텐서가 덧셈 분해가 안 돼요. 덧셈 분해가 안 되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엉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탄성 변형이 소성 변형에 영향을 준다. 혹은 소성 변형이 탄성 변형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니까 이제 서로 연동된다 이런 얘기죠. 커플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덧셈 분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을 칼로 물을 자르듯이 그냥 단칼에 잘라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그림을 보면서 한번 탄소성 변형할 때 미소 변형 이론을 쓰면은 어떤 단순화가 가능한지 살펴보기로 하죠. 자, 이게 여러분의 강의 자료 두 번째 페이지예요. 자, 소성 변형이 개입이 되면 탄성 변형만 일어나고 있을 때랑 탄성 변형에 추가해서 소성 변형도 같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어떤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나, 어떤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몇 가지로 요약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일반적인 역학 과목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않은 그런 개념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소성 변형의 아주 본질적인 특성 중에 아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비가역성. 영어로는 irreversibility인데 돌아올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가역 그러면은 그 역이 가능하다. 돌아올 수 있다. 이건데 비가역 그러면 돌아올 수 없다. 왜 돌아올 수 없느냐? 자, 우리가 1차원에서 응력과 변형률 좌표 평면에서 응력과 변형률 좌표 평면에서 어떤 특정한 재료의 응력 변형률 곡선을 한번 여기에 그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학부 수준에서의 재료 역학에서는 많은 경우에 요 항복점, 초기 항복점 A점, 초기 항복점 혹은 그 이하의 변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항복점을 초과하면 이거는 이제
설계를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 항복점을 초과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알아보죠. 영구 변형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데 그 영구 변형을 일단 입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변형률 텐서가 덧셈 분해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응력 변형률 곡선에서 처음에 제로점에서 이 물체의 외부에서부터 하중을 가하기 시작해서 응력이 증가하도록 서서히 증가하도록 한번 하중을 가해 봅시다. 그러면 최초에 항복력을 만나겠죠. 우리가 여기서 앞서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긴 하지만 모든 금속 재료 혹은 뭐 비금속 재료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항복점이 명확하고 딱 부러지게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A점에 보이는 것처럼 A점 이후에부터는 수평으로 응력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비선형으로 이렇게 유지되는 구간하고 그다음에 선형적으로 쭉 탄성 변형하는 구간하고 딱 구분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이런 경우는 연강의 경우에만 그것도 간혹 나타나고 일반적으로는 이 항복점이 좀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항복점을 정의해서 사용한다. 즉 유저의 정의에 따라서 항복점은 만들어지는 거다. 재료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죠. 왜 억울할 수 있어요? 항복점 이하에서도 살짝 항복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항복점 이하에서는 항복이 절대 일어나지 않고 탄성 변형만 일어난다.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재료 입장에서 약간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항복점 이하에서 일어나는 아주 국부적이고 아주 그 미세한 그런 항복, 즉 미세한 소성 변형까지 고려하면 모든 이론이 복잡해지니까 특히 이 산술적으로 해석적으로 전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그냥 현상학적으로 그냥 항복점 밑에서는 탄성 변형만 일어나고 항복점 이후부터 소성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물론 그동안에 탄성 변형도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하중을 물체 외부에서 하중을 계속 가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질점에서 계속 응력이 증가하도록 놔둬봅시다. 그러면 F점을 지나서 여기서 C점까지 갔다. 자, C점에서 더 추가로 응력을 가한다면 요 접선 방향으로 일단은 그 하중 응력점이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넓은 그 시야에서 보면 이렇게 비선형 곡선을 따라서 가다가 U점까지 가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 비가역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죠. C점에서 이제 하중을 제거를 해봐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탄성 회복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죠. 탄성 회복을 하면 여기서부터 즉각 탄성 변형이 일어나서 즉 탄성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하중 제하 조건이라는 건 4의 6절,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쭉 이렇게 탄성 변형 시에 응력 변형률 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응력이 제로인 지점까지 떨어진다고. 그래서 물체의 외력을 완전히 제거했을 때 물체 내부의 응력이 제로인 지점까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그 응력이 제로인 지점은 바로 D점이에요. 그런데 이 D점은 변형률의 입장에서 보면 제로가 아니라고요. 응력은 제로지만 변형률은 얼마만큼이 아직 남아있냐면 O에서 D까지는 변형률이 남아있어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영구 변형률이라고 부르는 거죠. 영구 변형이 남았다. 자, 그렇다면은 D에서 E, 빨간 선으로 이렇게 빗금친 이 부분의 밑변에 해당하는 D에서 E는 뭐냐면 변형률이 2점까지 갔지만 E에서 D만큼은 회복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탄성 회복된다. 탄성 회복됐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 가지 꼭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응력 변형률 곡선의 밑부분의 면적은 뭐냐 하면은 바로 단위 최적당 가해준 에너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O점에서 A점을 거쳐서 B점, 그 다음에 F점을 거쳐서 C점까지 쭉 응력을 가했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가해준 단위 부피당 에너지, 단위 부피당 일의 총합은
지금 내가 그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는 그만큼 도형의 면적이 될 거라고요. 도형의 넓이. 그런데 이 빗금친 부분 포함해서 O, A, B, F, C, E, O 요만큼의 면적에 해당하는 일이 투입되어야지만 응력점이 C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탄성 회복을 시키면 빨간 선으로 빗금친 부분만큼은 어떻게 돼요? 다시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에너지가 회복됐다. 에너지 리커버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즉 탄성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탄성 변형을 시킬 때는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거꾸로 탄성 변형이 회복되는 동안에는 그만큼 또 에너지가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장된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면 스프링 탄성 변형만 시키는 스프링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빨간 빗금친 부분은 에너지가 회복되는구나 알겠는데 그러면은 빨간 빗금친 부분을 뺀 면적 그러니까 O, A, B, F, C 자 탄성 회복된 경로를 쭉 따라서 D 왔잖아요. D, O 요만큼의 면적 요만큼의 면적은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이 에너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에너지는 우리가 보통 소산됐다고 날아갔다고 얘기를 해요. 지난 시간 마지막 코멘트에서 내가 잠깐 이 소성 변형은 뭐와 굉장히 그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마찰, 미끄럼 마찰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미끄럼 마찰로 소성 변형을 모델링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배웠던 항복함수 중에 쿨롱-모 마찰 파단 법칙 이거는 입자 간의 마찰 파단을 소성 변형의 그러니까 항복 시작에 근원으로 본다, 시작점으로 본다. 이런 항복함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 마찰의 경우 어때요? 책상 위에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책상 위에 책이 한 권 놓여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책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손으로 만약에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은 책을 손으로 이렇게 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손을 떼면 그 책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여러분은 힘을 가했어요. 분명히. 그 다음에 그 힘이 어떤 일정한 거리만큼 움직였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투입이 된 거예요. 그죠? 분명히 에너지를 투입했는데 손을 떼고 나니까 그 에너지가 다시 회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에너지가 소산되었다. 즉 에너지가 날아갔다 이런 얘기예요. 소성 변형이 바로 그와 같은 현상에 해당하는 거죠. 에너지가 소산되는 현상이에요. 에너지가 이미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만큼의 그 변형 OD는 다시 그 복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구 변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구 변형되는 양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회복되는 변형률 값을 우리가 아니까 영구 변형되는 변형률을 소성 변형률, 그 다음에 탄성 회복되는 변형률을 탄성 변형률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한다면 자, 좀 요거를 요 식을 지금 레이저 포인터가 가리키는 식을 보도록 하죠. 1차원에서는 한 방향으로만 이제 변형률을 나타내니까 물론 이제 길이 방향으로 잡아당겨지는 것에 대해서 폭방향으로는 사실 줄어들긴 하지만 길이 방향으로 그냥 잡아당겨지는 변형률만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전체 변형률은 탄성 변형률 성분과 그래서 상첨자로 E 탄성을 나타내는 E 일레스틱의 첫 글자 E를 나타냈어요. 그 다음에 소성 변형률 성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소성 변형 성분은 상첨자의 P, 플라스틱을 나타내는 플라스틱 혹은 플라스티시티를 나타내는 첫 글자 P를 써서 나타냈어요. 일반적으로 3차원에 대해서는 입실론 IJ 3차원에서는 이제 변형률 성분 한 개가 아니라 이제 변형률 텐서 전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질점에서의 변형률 텐서. 이 변형률 텐서가 탄성 변형률 텐서 입실론 IJ의 E와 그 다음에 소성 변형률 텐서 성분 입실론 IJ의 P 성분 두 개의 성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두 성분을 더해서 전체 총 변형률 성분을 나타낼 수 있다.
만약에 요거를 우리가 더 일반적으로 쓰자면 요 한 질점, 요거는 이제 전체 변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요 C점에서 약간만 변형시킨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간만 변형시킨 경우, 지금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고 있는 지점이 C 지점인데 얼마만큼 변형을 시키냐면 D 입실론만큼 변형을 시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D 입실론. 그러면은 여기 접선 방향으로 가중이 되고, 그 다음에 접선 방향 기울기가 응력 증분 D 시그마 대 총 변형률 D 입실론의 비율이 될 텐데, 그 기울기를 2의 T라고 한다면 요거는 D 시그마 나누기 D 입실론의 이라고 하는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덧셈 분해된다면, D 입실론이 덧셈 분해된다면, D 입실론을 요 왼쪽으로 옮기고 ET 계수를 요 분모로 써주면은 요 두 번째 식이 되죠. D 입실론이 덧셈 분해된다면 마치 전체 변형률 2는 2의 입실론의 E 플러스 입실론의 P로 이렇게 덧셈 분해되는 것처럼 당연히 요거는 변형률 징분에 대해서 변형 징분에서 덧셈 분해된다라고 보면 D 입실론 P 그 다음에 D 입실론 E 이렇게 두 개로 덧셈 분해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탄성 변형 성분 D 입실론 E는 전체 응력 징분 D 시그마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바로 탄성계수로서 그 기울기를 나타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항에다가 요 두 번째 요 항에다가 넘겨주면 D 입실론 P는 D 시그마로 묶고 가로하고 2T분의 1 빼기 2분의 1 그래가지고 요거를 정의하기를 2P분의 1이라고 정의하면 요 결과를 2P분의 1이라고 정의하면 소성 변형률 징분 성분은 D 시그마 나누기 2P가 될 것이다. 그리고 참고로 이 하첨자 없는 2를 우리가 탄성계수라고 부르는 것처럼 2P의 3분의 2배를 우리가 소성계수라고 정의를 해요. 탄성계수, 특히 그 중에서 종탄성계수, 영스 모듈러스를 우리가 2로 표현을 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레스틱 모듈러스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E하고 G, 그러니까는 종탄성계수랑 횡탄성계수 혹은 길이 방향 탄성계수와 그 다음에 전단 탄성계수 이렇게 두 개를 많이 쓰잖아요. 그거랑 상대가 되는 정의로서 소성계수라고 하는 것도 3분의 2배의 2P로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더하기로 총 변형률을 더하기로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덧셈 분해, additive decomposition, 이렇게 덧셈 분해라고 부른다 이거죠. 우리가 분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이미 어디선가 얘기한 적이 있죠. 이 과목에 어디서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채팅창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느냐? 그렇죠. LU 디컴포지션. LU 디컴포지션은 우리가 이 과목에서는 공부한 게 아니고 그냥 매트릭스 분해할 때 이제 L 곱하기 U로 곱셈 분해한 거고, 이 과목에서는 극분해 폴러 디컴포지션 했었죠. RU 그렇죠. 폴라 디컴포지션 극분해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텐서나 행렬을 곱하기 두 개의 곱하기로 나타내느냐 아니면 두 개의 더하기로 나타내느냐. 그랬을 때 이 경우에는 이제 덧셈 분해를 통해서 두 텐서의 덧셈으로
행력으로서 각 텐서의 역할을 달리주는 그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덧셈 분해가 이 5장 전체에서 사용되는 대전제 조건이에요. 5장 전체의 5장의 결론은 뭐가 날 거냐면 탄소성 강성계수, 그러니까 탄소성 변형에 사용되는 계수행렬 혹은 계수 텐서 요거를 유도하는 것이 5장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 교과목의 중요한 결론이기도 하죠. 중요한 목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완벽한 탄소성 구성방정식을 이해하는 것. 이게 이제 이 과목의 아주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이제 탄소성 강성계수로 표시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덧셈 분해에서 출발을 한다. 이거를 미리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소성 변형의 특히 소성 변형의 중요한 특징 두 번째가 바로 경로 의존성 혹은 이력 의존성 뭐 다 같은 얘기예요. 경로라고 하는 거는 패스, 길, 지금까지 지나온 길에 따라서 현재 상태가 결정이 된다. 이게 바로 경로 의존성이에요. 그 다음에 history dependency도 같은 뜻이에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현재 상태가 결정돼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요거는 사실은 방금 앞에서 얘기한 비가역성하고 어떻게 보면 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러냐면 중간에 그 비가 에너지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에너지가 얼마만큼 날아갔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지금 상태가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 하나를 소개를 함으로써 경로 의존성의 결과로서 우리는 뭐를 항상 생각해야 되느냐, 그거를 정리해 줄게요. 우선 요 사례는 뭐냐면 가로축이 수직응력, 세로축이 전단응력, 그 위에 나타낸 항복곡면이에요. 항복곡선이죠. 지금 선으로 나타났으니까. 이런 항복곡선 우리가 이미 본 적이 있죠. 4장에서 후속 항복곡면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가로축은 수직응력, 세로축은 전단응력 이렇게 해가지고 항복응력 나타낸 적이 항복곡면, 항복곡선 나타낸 적이 있죠. 자, 2번 경로, 제가 1번, 2번을 좀 바꿔서 설명하고 있는데 2번 경로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2번 경로는 하중 경로 2번은 처음에 제로 응력 상태에서 전단 응력을 가해서 순수하게 전단 응력만 가해서 탄성 변형을 일으키다가 그 다음에 F라고 하는 점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이제 최초로 항복을 일어나겠죠. 어떤 항복이냐면 전단 항복이 일어나요. 그죠? 그런데 항복을 계속 일으키면, 즉 소성 변형을 계속 일으키면 경화가 일어나죠. 후속 항복 국면에 도착하겠죠. 그죠? 바깥쪽에 있는 요 타원 모양의 도형은 후속 항복 국면이고 안쪽에 있는 요 타원 모양의 국면은 초기 항복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항복 국면을 만났을 테니까 계속 하중을 가해서 전단 응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이 항복 국면을 밀고 이렇게 밖으로 나갈 거예요. 그죠? 후속 항복 국면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G점에서 제하를 한다는 얘기는 응력을 뺀다는 얘기죠. 쭉 빼서 어디까지 빼냐면 H점까지 뺀 다음에 이번에는 이 전단 응력을 유지하면서 E점으로 한번 가보는 거야. 그러면 이미 후속 항복 국면을 밖으로 이렇게 밀려났으니까 G에서 H로 오는 동안, 그 다음에 H에서 E로 오는 동안까지는 전부 다 무슨 변형이에요? 전부 다 탄성 변형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점에서 다시 항복이 시작되려고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와 타우인 좌표를 갖고 있는 이점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거 하나는 자, 영구 변형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제로점에서 F점 올라갔을 때 최초로 항복을 받았어요. F점에서 G점까지는 계속 전단 변형만 받았겠죠. 전단 항복 응력만 받아서 전단 변형률만 생겼을 거예요. 그 생긴 전단 변형률을
그래서 감마 P라고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 전달 능력 성분은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감마 P만 남아있는 상태, 영구 변형량으로 감마 P만 남아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다른 하중 경로 5점에서 출발해서 인장 항복만 받는 경우, 그래서 최초 초기 항복력 받았고 그다음에 후속 항복력 받았고 다시 C점으로 백한 다음에 2점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인장 항복만 받았고 인장 변형률만 생겼겠죠. 그러니까 입실론 P. 그다음에 인장 변형이 생기면 최적 일정 조건에 의해서 수직 방향을 인장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1 입실론 P만큼 변형률이 남아 있을 거예요. 영구 변형률이. 그렇게 하고 2점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2점에 이제 서로 다른 그 두 개의 경로를 갔다 온 응력점이 2점에 같이 도착해 있을 때, 2점에서 보여주는 응력 상태는 똑같아요. 시그마와 타우죠, 그죠? 수직 응력 시그마와 전달 응력 타우. 하지만 변형률은 어떤가? 변형률은 요 2번 경로 쫓아갔다 온 첫 번째 경로, 2번 경로 쫓아갔다 온 경우에는 영구 변형이 감마 P만큼 남아있고, 그 다음에 1번 경로 쫓아갔다 온 응력점은 인장 변형 입실론 P, 그 다음에 거기에 수직한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입실론 P만큼 영구 변형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영구 변형이 전혀 다른 게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보니까 응력 상태는 두 경로 갔다 왔는데 현재 응력 상태는 똑같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두 개의 서로 다른 경로만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이런 경로가 무한히 많죠. 그죠? 무한히 많게 이런 경로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서로 다른 경로를. 그런데 마지막 응력 상태는 똑같다. 그러니까는 결론은 뭐예요? 마지막 응력 상태를 보고 변형률을 판단할 수가 없다. 전체 변형률 특히. 영구 변형률은 마지막 응력 상태에 절대 의존하지 않고 경로에 의존한다. 이 얘기가 되겠죠. 만약 그렇다면 마지막 응력 상태에 대해서는 응력과 변형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반드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징분 형태로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총 변형률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고 징분 변형률. 그러니까 하중이 여기 지금 만약 2점에서 응력 상태가 시그마 콤마 타우라면 여기에서 추가로 가중되는 동안에 변형률 증분이 얼마나 생길 건가 그것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소성 이론에서는 좀 더 넓게 표현하자면 탄소성 변형 이론에서는 징분 형태로 모든 것을 나타내야 된다. 응력과 변형률 관계를 나타내려면 징분 형태로 나타내야 된다. 만약에 총 변형률을 꼭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변형률은 징분 변형률, 그러니까 변형률 징분을 누적해서 쭈루룩 더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 즉 매 순간순간마다 D 입실론 P는 알지만 전체 입실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알아낸 그러니까 경로를 쫓아가면서 알아낸 D 입실론 P를 쭉 적분을 해서 총 변형률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려면 경로를 알아야겠죠. 그죠? 어떤 경로를 쫓아서 응력이 가해졌는지를 다 알아야지만 토탈 변형률 입실론 P를 알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적분식은 이제 요 뒤 슬라이드에서 곧바로 또 얘기를 하죠. 자, 이 교과목에서는 탄소성 변형 이론에서는 시간 무관성의 가정을 사용을 해요. 즉 시간 무관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시간차를 두지 않고 곧바로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중을 가하면 즉시 변형률이 일어난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탄성 변형의 경우에는 어떻냐면 사실은 탄성파 속도만큼 살짝 딜레이를 하고 응력이 가해지면 약간 시간차를 두고 그 변형률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 시간차가 어느 정도 시간차냐? 그 변형하는 물체 내부의 탄성파의 속도에 해당하는 만큼의 빠르기로 변형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 공기 중이다. 그러면은 공기에 탄성 변형을 가하게 되면 우리가 음파의 속도로 이 탄성 변형이
약간 시간 딜레이를 하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누가 소리 지르면 조금 나중에 약간 시간차를 두고 들리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 그런데 그 시간차가 너무 적으니까,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그 시간차를 무시를 하고, 특히 금속 재료 같은 경우는 공기 중보다 훨씬 그 음파 전달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차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시간차가 작기 때문에 시간 무관성을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는 시간차를 두지 않고 곧바로 변형이 일어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이걸 시간 무관성. 즉 타임 인센시티비티, 정확하게는 타임 인센시티비티. 여기서는 rate insensitivity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조금 틀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확한 표현으로는 time scale insensitivity라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시간차를 그냥 무시한다. 만약에 시간차를 고려한 변형 거동은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점탄성 혹은 점소성 거동이라고 이름. 특히 탄성 변형의 경우에 시간차를 인정하면 점탄성 변형 거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시간 무관성하고 그다음에 속도 의존성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속도 의존성은 뭐냐면 응력 변형률 곡선에서 유동 응력이 변형률뿐만 아니라 변형률 속도에 영향도 받는다. 즉 빠른 속도로 변형시키면 유동력이 커지거나 아니면 작아진다. 그러면 입실론 다세 함수로 시그마 F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뭐라 부르냐?